세계 외교사에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몽골이 스스로 우리의 미래는 한국에게 맡긴다며 사실상 국가의 절반을 한국의 통째로 넘겨버린 사건. 미국, 중국이 수백 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몽골은 이 모든 초강대국을 걷어차고 오직 한국만을 선택했습니다. 희토류부터 전략 광물, 경제 주도권까지 그렇게나 자존심과 애국심이 강하던 몽골이 정말 나라를 통째로 한국에 맡기고 한국의 밑으로 들어가는 수준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이드리언 콜이며 미국 전략자원국의 고위 협상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죠. 새벽 한가운데 갑자기 전화 진동이 울리더니 국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드리언, 지금 바로 일어나세요. 몽골이 전부 한국에 넘겼습니다. 초비상 상황이란 말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부라니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토류 정권, 중위금속 매장지, 바야눌리 리튬 지대, 톨고이 코발트 광맥, 그리고 구리 니켈 회랑 절반까지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 전부요. 오늘 밤 서명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요. 저희는 한국에 비해 4배나 되는 금액을 제시했잖습니까? 몽골인들은 수학도 못한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국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제시하고도 졌다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도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세계 패권 및 미국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일 수도 있죠. 20분 뒤 저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냉커피를 들고 분통을 터뜨리는 관료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NSC 분석관이 서류철을 제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미친 상황입니다. 에이드리언. 한국은 고작 30억 달러도 안 냈어요. 하지만 우리는 120억. 게다가 안보 협력, 기술 이전, 부속 패키지까지. 사실상 5배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몽골이 거절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부속 조건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받아갔습니다. 몽골이 가진 모든 것을 말이죠.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 세계 비중 약 18%에 해당하는 비중국계 희토류 세계 광맥의 공동 전권, 전기차 배터리 20년 생산이 가능한 대형 리튬 분지의 지배적 권리, 항공 및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필요한 코발트와 텅스텐 광맥 접근권, 기이할 정도로 낮은 미래 로열티 구조. 객관적으로 보아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체결될 수 없는 종류의 계약이었습니다. 강압으로 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신뢰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헐값에 국가 자체를 판매하는 수준의 계약의 승인 도장을 찍겠습니까? 그야말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국방부 대령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이게 한국 산업 기반에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앞으로 한 세대 동안 반도체, 배터리, 방산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젊은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동아시아 경제 판도를 반쯤 바꿀 겁니다. 한국은 너무 많은 것을 헐값에 얻어갔어요. 또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한국은 세계를 전부 바꿀지도 모르죠. 그만큼 이번 계약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액 입찰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미국은 원래 그런 식으로 거래하지 않잖아요. 한국의 거의 5배라니 거래 실패는 둘째치고 이런 미친 금액을 입찰한 이유가 뭡니까? 대령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전략자원 비축량이 비상 단계입니다. 중국이 90%의 희토류 정제를 장악하고 있죠. 만약 중국이 공급을 잠그면 우리의 청정에너지 및 방위, 통신산업은 사실상 멈춥니다. 미국에 있어선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죠. 그는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필요했습니다. 절박하게. 국장님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우리가 살려고 했던 걸 가져갔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거의 국가 역량 시험에서 낙제한 수준입니다. 또 다른 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가공체계에 얹기만 하면 제조 패권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회의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뒤적이는 서류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도 이 판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도, 조건도, 외교적 맥락도 모두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국장님이 저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에이드리언, 다음 비행기로 울란바토르로 가세요. 현장에서 이유를 직접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재협상을 여세요. 한국이 어떤 마법을 썼든 우린 대항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얻어간 것 모두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세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몽골이 문을 닫으면 어떡합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유만이라도 가져오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엄청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문을 나서려 할 때 한 분석관이 말을 던졌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적어도 이해 가능한 소식을 가져오세요. 반드시요. 밖으로 나오자 워싱턴의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오히려 상황의 무게를 더 짙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울란바토르행 첫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거래 실패가 아니라 지정학적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됐죠. 그렇게 울란바토르행 비행기가 고도에 올라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휴대전화 화면이 경고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보 자문관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중국이 몽골 결정을 공식 규탄했습니다. 대변인이 생방송에서 거의 분노 폭발합니다. 저는 급히 영상을 열어보았습니다. 중국 대변인은 단상을 세게 치며 험악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비합리적이며 지역 안정을 해치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몽골은 즉각 수정해야 합니다. 한국에 준 것을 그대로 중국으로 가져오세요. 그러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와, 벌써 이 난리인가? 옆 좌석 승객이 물었습니다. 나쁜 소식입니까?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마 모두에게 다를 것입니다. 몇 분 뒤 워싱턴에서 긴급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국방 분석실의 그랜트였습니다. 에이드리언,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비행기 안에 있을 테니 긴급하게 메시지로 연락합니다. 그의 어조는 굳어 있었습니다. 베이징이 몽골산 석탄 수입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국경에서 열차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게 빨리요? 제가 물었습니다. 벌써 몽골산 육류도 통관해서 전부 회수됐습니다. 80대 트럭이 돌려보내졌습니다. 80. 이제 90대입니다. 방금 업데이트됐습니다. 그의 절망은 휴대폰 너머로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은행들이 몽골 기업 송금을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공급업체 대금도 못 보냅니다. 대대적인 경제 보복이에요.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계약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한다면 이제 누가 중국과 거래하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번 계약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공중에 오래 남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유럽 언론 헤드라인들이 태블릿에 쏟아졌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 불가한 계약, 한국,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략 광물권 확보. 영국 방송의 한 패널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제트기 대신 자전거를 고르는 꼴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선택이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계속 기사들을 넘겼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했고 안보 협력과 기술 패키지까지 얹었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금액을 한국보다 2배 가까이 올렸죠. 그런데 몽골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국무부 전략실이었습니다. 에이드리언, 이건 더 이상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숨겨진 카드를 가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 강대국을 동시에 거절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강대국 하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힘든데 세 국가 모두를 거절하다니, 심지어 그렇게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이라니.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도저히 가능한 선택이 아니에요. 잠시 후 또 다른 영상이 퍼졌습니다. 중국 북부 국경 초소 촬영본이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몽골 화물차들,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드라이버들이 담요를 두르고 버너 위에서 음식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한 몽골 운전자는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통과가 안 되는지 설명도 안 합니다. 몽골은 배워야 한다고만 합니다. 뭘 배운다는 겁니까?
댓글은 분노, 조롱이 뒤섞였습니다. 중국 네티즌 중 대다수는 감히 중국을 거역해. 그랬다면 기어와서 사과해야지. 몽골 따위가 어디에 감히. 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중국의 압박 방식은 은근하거나 정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골적이었고 거의 연극 같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근본과 교양이 없고 막무가내식이었죠. 이번엔 동아시아에서 근무 중인 지인이 연락을 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이번 건 진짜 이상합니다. 중국이 몽골 대사를 한밤중에 불러들였습니다. 뭐라고요? 계약을 72시간 안에 철회하라고 요구했답니다. 거부하면요. 국경 2개를 추가로 막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관세도 더 올린대요. 그럼 몽골 경제는 바로 무너지지 않나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중국도 그걸 압니다. 그야말로 중국은 이번 협상에 사활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화를 끊고 몽골 뉴스 생중계를 열었습니다. 기자가 의사당 앞에서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몽골 정부는 한국과의 계약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이며 주권적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배경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약자는 약자대로 살 권리가 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몽골 정부의 결정에 몽골의 시민들까지 이번 협상을 지지하다니.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인가요? 결국 저는 이 말을 찡그렸습니다. 저건 용기라기보단 거의 자폭인데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난장판이 되는 걸 보고 있어서요. 그때 그랜트에게 메시지가 다시 왔습니다. 러시아가 조건을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몽골이 또 거절했습니다. 또요? 네. 몽골은 지금 한국을 제외한 모든 제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입니다. 몽골 정부 및 시민들이 단체로 미치지 않고서야 도저히 불가능한 결정이에요. 저는 기내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한국이지 도대체 왜 한국만? 이건 정책 변화도 아니고 단순한 호감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돈, 협박, 외교 압력, 어떤 것도 몽골을 흔들지 못했거든요. 마치 이들에게 한국은 종교라도 되는 것 같았어요. 왜 한국 때문에 경제적 질식을 감수하는가? 왜 세 강대국을 동시에 무시하는가? 왜 가장 낮은 금액을 선택하는가? 어느 것 하나 명확히 풀리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새 비행기는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부딪히는 순간 저는 잠시 현실감을 잃고 말았죠. 왜냐하면 공항 표지판은 분명 몽골어였지만 절반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거든요.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고 제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게 맞나? 비행기가 서울로 착륙한 건가? 저는 무심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앞에는 거대한 광고판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이 포즈를 취한 사진 아래에 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류 스퀘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울란바토르.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말 여러 번 깜빡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나 보네요. 그게 그렇게 티가 나나요? 네. 다들 처음엔 서울이랑 착각합니다. 한국인들마저 자신들이 한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했는지 혼란스러워하죠. 밖에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량 문을 열고 앉자마자 저는 또 얼어붙었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이 한국 앱이었고 언어도 그대로 한국어였습니다. 기사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좋지요? 한국 내비가 제일 정확합니다. 당신은 몽골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어를 굳이 바꾸지 않으신 건가요? 그는 자연스럽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어 그대로면 손님들이 더 믿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할 줄 알지만 웬만한 몽골인들도 한국어를 할 수 있기에 구태여 몽골어로 바꿀 이유가 없기도 하죠.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동안 제 혼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간장치킨, 서울마트, 명동에어, 한강위트니스 한국식 간판이 도시 전체에 뒤덮여 있었고 어떤 가게는 아예 몽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가게들 전부 한국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배를 잡고 크게 웃었습니다. 아니죠.
몽골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한국어 간판 가게만 갑니다. 여기 몽골에서 한국 글자는 신뢰를 뜻하거든요. 그는 운전대를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직하고 안전하고 현대적입니다. 그래서 다들 한국식으로 합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케팅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경 때문입니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서울과의 유사성은 거의 기묘할 정도였습니다. 한복판에는 한류 스퀘어라는 커다란 아치가 세워져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한국 노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은 삼각대 세워놓고 춤을 추고 촬영을 하고 있었죠.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몽골 젊은이들은 한국 음악, 한국 옷, 한국 스타일만 따라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해요. 진심으로요.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요?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식 이름을 고민하고 한국의 예절을 따라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몽골인은 역사적으로도 몽골 혈통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큰 걸로 유명하지만 그런 몽골인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신호에 걸렸을 때 제 옆으로 버스 한 대가 멈췄습니다. 버스를 보고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글이 그대로 붙어있는 한국 중고 버스였거든요. 심지어 버스 노선 이름도 그대로였습니다. 왜 한글을 지우지 않은 거죠? 기사님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지웁니까? 몽골인들은 한글 그대로 있어야 좋은 버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버스는 안전하고 고장도 잘 안 나니까요. 현대 브랜드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혼동되지는 않나요? 전혀요. 요즘 사람들 한국어 다 조금은 압니다. 마침 도로 옆에 서 있던 어린아이가 버스에 적힌 한글을 또박또박 읽어내렸습니다. 서초 12번 출구 방향 맞죠?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얘는 나중에 부산에서 공부하고 싶대요.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포화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잠식된 문화적 지형이었습니다. 분명 몽골은 중국에 착취를 당하며 거의 중국의 식민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했는데 제가 본 풍경은 몽골은 한국의 문화 식민지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경악을 하며 호텔 앞에 도착하자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콜씨 맞으시죠? 네. 저는 몽골 측 연락 담당관 송미라입니다. 이름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죠? 저는 분명 몽골인이지만 한국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체류 동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라 씨, 저는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는 중입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모두가 말입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보신 건 겉면에 불과합니다. 겉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닙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함께 광장을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한국 디저트 카페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대형 서점 1층에는 한국어 교재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어 시험이 몽골인들에게 있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여긴 몽골인데 몽골어 책보다 한국어 책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네. 몽골 청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남은 미래 모두를 결정지을 정도로 말이죠. 그 정도로요? 그녀는 광장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호가 아닙니다. 더 깊은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또 다른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한글, 여전히 서울의 구 이름, 여전히 그대로 다른 나라의 언어인 한글이 붙어 있는 걸 정말 지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몽골인들은 자존심과 국가적 자부심이 너무 강력해서 자국에서 남의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싫어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어만큼은 다르죠.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몽골에서는 한글이 붙어 있어야 가치가 생기고 태극기가 붙어 있어야 신뢰가 생깁니다. 한국어 없는 버스는 그냥 버스일 뿐이에요. 그러나 한국 버스는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이 이 나라에서 단순한 국가 이상이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한국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1층 전체가 거의 한국 대학 서점 같았어요. 한국 소설, 한국어 문법책, 강의 영상, 한국어 스터디 그룹까지. 한 학생이 미라 씨에게 다가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 발음 자연스러웠나요? 그는 거의 원어민이었습니다. 미라 씨가 통역해준 바로는 그는 나중에 부산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더군요. 그의 친구들도 모두 한국 취업, 한국 이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이 정도 신뢰를 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이 정도라면 어쩌면 한국이 선택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몽골이 한국을 위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정도라면 이건 제게 있어서만큼은 큰일이었어요. 협상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해가 산맥 위로 지기 시작할 무렵 광장에 불이 켜졌습니다. 가로등도 서울의 그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고 음악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춤추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고 한글은 도시 전체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몽골은 한국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의 이유를 저는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벽, 미라 씨는 조용히 말하며 저를 도시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몽골이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요? 우리를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견뎌왔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평원 가까이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농부 돌지 씨가 딱딱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의 코트는 낡았고 손은 차갑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죠? 네.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황이라 너무 온화한 표현이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헛간 뒤편을 보여주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양이 300마리도 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 상인이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모욕이었죠.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요? 이틀 뒤에 관리들이 왔죠. 이유도 없이 제가 동물학대를 했고 토지를 불법 점유했다고 했습니다. 동물학대라니 제가 제 재산인 양들을 왜 학대하겠어요? 그리고 제 토지는 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는 헛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양을 가져갔습니다. 미라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흔합니다. 한번 거절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몽골을 사실상 지배한 상태거든요.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국경 마을로 향했습니다. 상점들은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찢어진 간판, 덕지덕지 붙인 종이 창문, 바람에 삐걱거리는 셔터. 가게 주인은 문을 잠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중국이라는 단어를 크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감시 때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감시가 실제인지, 모두가 믿어서인지 이제 구분도 안 가요. 그녀는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밀가루, 연료, 공구, 전부 가격이 두세 배 올라 있었습니다. 중국은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국경만 넘어가면 물건이 넘쳐납니다. 그녀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작게 만들려고 일부러 핑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계속 그들에게 의존하게끔 하려고요. 잠시 뒤 앵크 씨가 합류했습니다. 작년에 중국 투자자들이 제 땅에 왔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대출을 제안했죠. 거절하셨습니까? 당연하죠. 이건 우리 선조들의 땅입니다. 제가 감히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며칠 뒤 지역 관리들이 다시 와서 제 땅을 재평가했습니다. 국가관리구역이래요. 땅을 잃으신 겁니까? 그는 깊게 한숨 쉬었습니다. 네.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선조부터 몇백 년 동안 일궜던 땅이었는데요. 저는 그저 혼란과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몽골이라는 국가에 왔지만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몽골 정부 청사에서 알탕게렐이라는 관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친 듯하지만 굳은 의지가 담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국경 상황을 보셨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문서들을 보셔야 합니다. 무슨 문서들인가요? 중국이 군대 없이 식민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는 저를 서류가 가득 쌓인 어두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부터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파일은 중국이 제공한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지루하고 복잡한 문서처럼 보였지만 빨간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그는 특정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상환이 지연되면 토지 소유권이 자동으로 중국 국영기업에 넘어갑니다. 은행이 아니라 기업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조항입니다. 불법이에요. 이곳들은 중국 광산 기업들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합법과 불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관심도 없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금융이 아닙니다. 약탈입니다. 다음 폴더에는 몽골 교과서의 수정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교육 현대화를 도와준다며 가져온 내용입니다. 저는 책을 훑어보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독립운동 역사가 없는데요? 삭제됐습니다. 대신 중국 왕조와의 조화가 번영의 근거라고 적혀 있죠. 이걸 그대로 쓰라고요. 어쩔 수 없죠. 거부하면 교육 지원금이 끊깁니다. 그는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엔 중국 SNS 게시글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조작된 여론전입니다. 한국이 당신들 미래를 훔친다. 서방이 몽골을 이용한다. 중국만이 진짜 친구라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전형적인 정치 선동이네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형적이지만 효과적입니다.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믿고 있어요. 다음 파일에는 내몽골에서 벌어진 문화 탄압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언어 금지, 감시 체계, 역사 수업 통제, 살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몽골 전체에 적용하려는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도 이제 몽골인들은 몽골어 사용이 금지당한 채 중국어만을 사용하고 있게 될 거예요. 중국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탄게렐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콜씨, 이 나라가 서류상 주권국가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구석에 몰렸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잠시 후 직원 한 명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중국 회사가 제 오빠의 땅의 사용료를 청구했어요. 물 사용료라고? 사막에 사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더 무섭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자꾸만 돈을 뜯어갑니다. 저희 국민들은 몽골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닌 중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어요. 알탄게렐이 낮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관련되면 말도 안 되는 일도 법이 됩니다. 그는 제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국은 분명 큰 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를 이 악몽에서 구해줄 수 있었을까요? 어차피 그 돈은 중국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갈 텐데요. 즉,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면 답은 똑같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몽골인들이 한국 음식 트럭 앞에 줄을 서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트럭은 한국 봉사단이 기부한 겁니다. 요리 수업도 무료로 해줘요. 왜 그런 도움을 준 거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은 이웃은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으면서도 베푸는 사람들은 난생 처음 봅니다. 잠시 후 그는 얇지만 묵직한 또 다른 폴더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몽골 시민들이 한국을 선택하며 품은 희망입니다. 그 안에는 손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소녀는 한국은 작은 나라의 말도 귀 기울이는 나라라며 한국 유학을 꿈꾼다고 썼습니다. 한 목동은 한국 수의사들이 엄동설한 속에서 내 가축을 살려줬다고 적었습니다. 폭풍 피해를 입은 미망이는 한국 NGO가 집을 고쳐주었다. 돈도 안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중국은 우리가 빚져야 할 것만 말한다고 썼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탄게렐 당신들이 한국과 한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군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탈출입니다. 생존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은 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지배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희망을 줬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어떤 돈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미국의 막대한 제안이 몽골을 움직이지 못했는지. 여기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해주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몽골인 하지만 역시나 한국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유세진과 함께 구청 건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흙냄새와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강가 근처의 기다란 건물을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저기서부터 보시는 게 좋겠어요. 한국이 처음 세웠던 직업센터예요. 저는 그녀를 따라 비포장길을 건넜습니다. 뭘 보게 될지 정확히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전부 조건 없이 지어준 겁니까? 말도 안 돼요. 조건 없이 베푸는 국가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군사 협력도 없고 자원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세진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 건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에요. 센터 안에는 몽골 청년들이 중고 한국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기술자가 큰 화면으로 디버깅 기초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 컴퓨터들, 세진이 속삭였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재활용해서 무료로 보낸 거예요. 학생 하나가 수줍게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코드 성공했어요. 보세요. 강의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서울의 스타트업 강의실과 똑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두꺼운 외투를 입은 여성들이 하늘색으로 칠해진 작은 진료소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보시죠. 세진이 말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대요. 수간호사는 또렷한 영어로 저를 맞았습니다. 이 진료소는 한국이 돕기 전에는 문서로만 존재했어요. 그녀는 작은 창고 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산 휴대용 초음파 기기, 태양광 백신 냉장고, 응급 키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몽골의 극한의 환경에 꼭 필요한 최첨단 장비였죠. 몽골의 척박한 환경 및 인프라는 웬만한 기술 지원이 아니고서야 전부 거의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지만 오직 한국의 기술력만큼은 이곳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기 전엔 겨울마다 산모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작년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요. 전부 한국인들 덕분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 꼭 전해주세요. 저희는 잊지 않는다고. 밖에서 바람을 들이키고 있는데 초라한 모자를 쓴 중년 유목민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들이 우리 우물을 고쳐줬어요. 우물 말입니까? 예.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중국은 이자를 붙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팀을 보내서 이틀 만에 고쳐졌죠. 그가 씩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는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십니다. 그게 전부예요. 세진은 저를 또 다른 건물로 이끌었습니다. 외벽에는 한글과 몽골어 간판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정수시설이에요. 한국이 사막 기후용 모듈을 설치했어요. 이런 최첨단 모듈은 전 세계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하고도 우리의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기는커녕 무료로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안에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센서를 점검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맑은 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통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물은 맛이 깨끗해요. 엔지니어는 피식 웃었습니다. 몽골 물이에요. 한국은 그냥 본래 모습을 지켜준 거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네요.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고 있어요. 세진이 대답했습니다. 파트너십이에요. 여긴 누구도 고객이나 식민지처럼 취급받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대우받는 거죠. 갑자기 누군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한 노파가 세진에게 달려와 꼭 끌어안았습니다. 접은 손녀가 폐렴이 심했어요. 세진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눈보라 속에서 이동식 호흡 장비를 가져왔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도움이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노파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국 고마움의 무게가 눈빛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작은 카페에 앉자 세진이 말했습니다. 중국이랑 비교하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보니까 중국은 길을 끊고 땅을 잘라내고 값을 마음대로 부르지만 여긴 그 반대네요. 중국은 흡수하고 한국은 일으켜 세워요. 세진이 말했습니다. 한쪽은 생존을 빼앗고
한쪽은 생존력을 만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걸 알리지 않았죠? 좋은 일은 홍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한국의 남을 도와주는 방식이죠. 그때 한 젊은이가 용접 장갑과 한국어 용접 교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녁 수업 가는 길이에요. 세진이 묻자 그가 활짝 웃었습니다. 네, 한국 선생님들이 현대 용접 기술을 가르쳐요. 내년엔 부산 조선소에 지원할 겁니다. 그는 제 배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죠. 하지만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이 내일 지원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진은 창문 너머 광야를 보며 말했습니다. 몽골은 무너질 거예요.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덕분에 몽골 학교는 겨울에도 문을 열고 가뭄에도 농산물은 제값을 받고 정전 때도 병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가 천천히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다음 날을 살 수 있는 힘을 준 나라예요. 그러니까 몽골 전 국민이 한국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나 자존심이 센 몽골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나 복종적인 자세를 취하겠어요? 해가 지는 평원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풍경 속에 한국의 흔적이 존재했지만 그 흔적은 조용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배려였고 영향력이 아니라 신뢰였죠. 그리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제한이 진 이유를 말이죠. 몽골은 돈을 찾고 있던 게 아니라 존엄을 지키고 미래를 버티게 해줄 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애초에 미국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만난 세진에게 저는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몽골의 관계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아낌없이 퍼준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한국이 이걸 통해 얻는 게 있습니까?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착함은 이상하게도 이익을 데려오거든요. 우리는 바쁜 거리로 들어섰고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몽골에 설치한 스마트 그리드 모듈요. 러시아 장비는 여기서 타버리고 유럽 장비는 얼어붙거든요. 몽골이 워낙 사람이 살기 힘든 극한의 기후를 가졌어야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제가 눈을 크게 뜨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몽골은 그냥 현장 테스트 장소가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난이도의 환경에서 한국 기술의 성능을 증명하는 전시장이죠. 그것도 공짜로요. 분명 한국은 그걸 노린 것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글로벌 에너지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이 라인 보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몽골이 한국에 마이크로그리드를 도입한 뒤 23개국이 한국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들의 기술력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거죠. 23.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케냐, 핀란드, UAE, 카자흐스탄 등 다양해요. 그녀는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한국은 유사 시스템으로 4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는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전부 몽골 덕분입니까? 몽골이 증명해준 거죠. 한국 시스템은 극한에서도 돌아간다고요. 그냥 공짜 광고를 했다고 보면 편할 거예요. 바로 그때 한국 브랜드 패딩을 입은 몽골 청소년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산 러기드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세진이 속삭였습니다. 저 제품, 원래는 저가 교육용 기기였어요. 그런데 몽골 학생들이 모래폭풍, 눈보라, 정전 속에서도 쓰는 모습이 전 세계 리뷰에 퍼졌죠. 리뷰어들이 부서지지 않는 기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그 결과 매출이 18개월 만에 3배로 뛰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 제품 하나로 벌어들인 수익이 6억 달러 가까워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글로벌 마케팅이 된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정직한 마케팅이죠. 광고 문구 대신 실제 성능으로 보여주는. 학교 뒤편 작업장에 들어가자 한국 기술자가 몽골 청년들에게 소형 정수 모듈 유지보수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한국이 전 세계의 섬 국가들에 수출하는 제품이에요. 몽골에서 가동률이 97%까지 나오자 13개의 정부가 단연 계약을 맺었어요. 한국의 선행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온 것이죠. 기술자가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마케팅할 생각이 없었죠.
깨끗한 물이 필요해서 온 것뿐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녀는 버스터미널을 가리켰습니다. 저 버스들 보이시죠? 헐렁한 한글이 남아있는 오래된 한국 버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몽골이 한국 중고 버스를 1200대 넘게 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걸 본 아프리카 여러 도시가 신형 버스를 한국에 주문했다는 거예요. 중고 버스도 이 정도로 우수하고 연비가 좋은데 신형 버스는 얼마나 더 좋겠냐며 말이죠. 규모는요? 대략 11억 달러요. 저는 다시 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고 버스가 글로벌 실증 모델이 된 건가요? 네. 튼튼함은 어떤 광고보다 강력하거든요. 우리는 모듈형 건축 패널을 설치하는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이 건물들도 계약을 끌어냈어요. 한국이 몽골에 지은 건물들이 기록적인 혹한에서도 버티자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시스템을 직접 시험했고 그 시험은 결국 7억 달러 계약으로 이어졌죠. 어찌 보면 당연했죠. 몽골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와 환경을 가진 국가인데 여기서도 멀쩡한 건물이면 그 우수함은 저절로 증명된 거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네요. 왜요? 한국은 이런 걸 노린 게 아니잖아요. 세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은 의도는 때때로 전략보다 강해요. 우리는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섰습니다. 서울식 LED 횡단보도, 한국식 비상경광등, 한국산 태양광 패널, 도시 전체가 한국 실용기술에 살아있는 카탈로그처럼 보였습니다. 몽골은 생존을 얻었고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얻었죠. 그녀가 답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에요. 물론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야말로 스스로를 구원한 셈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선행이 오히려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왔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죠. 아이들이 한국식 놀이터에서 뛰노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착함이 60억 달러 이상의 산업적 이득을 만들었다니. 그녀는 부드럽게 수정했습니다. 산업이 아니라 증명이에요. 선의로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증명. 해가 천천히 내려앉으며 도시를 주황빛으로 감쌌습니다. 선의가 확산되면 그녀가 말했습니다. 세계가 알아서 한국을 찾아와요.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몽골을 돕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 보여준 것이 있었죠. 책임 있는 강대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는 그 대답으로 계약, 신뢰, 그리고 열린 문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몽골의 고위 경제관료인 LSC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일주일 만에 10살은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급하게 저를 사무실로 들여보내더니 마치 벽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을 바로 닫았습니다. 아무래도 몽골의 정부 곳곳에도 중국의 스파이가 심어져 있는 듯 했죠. 저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으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두꺼운 재무보고서 묶음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몽골의 국가 부채는 이미 생존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어요. 보고서를 넘길 때마다 그래프는 붉은색뿐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중국은 빚을 종속으로 설계합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넘지도 않은 물품에 운송 검사료를 부과한다는 걸 아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몽골은 내륙 국가고 중국을 거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무역조차 못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심지어 중국은 수백 년 동안 몽골 목동들이 써온 땅에 방목 통행세를 매긴 적도 있어요.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비합리적인 규칙은 가장 효율적인 억압 방식이에요. 중국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절망감과 굴욕, 무력감을 주면서 우리를 점점 식민지화시키는 거예요. 그는 농촌 지역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너진 외양간, 버려진 집들, 사막화된 들판.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도 무너지고 있어요. 잠시 후 직원이 차를 들고 들어왔다 나갔고 LSC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느 겨울에는 중국이 석탄 가격을 하루 만에 2배로 올렸어요.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그때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안 그래도 추운 몽골 날씨에서도 역대급의 한파였거든요.
심지어 중국은 몽골이 다른 국가로부터 석탄 수입을 못하게 하도록 수입로를 완전 봉쇄했죠. 우린 내륙 국가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몽골은 가난한 국가예요. 2배의 가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죠. 결국 필요한 양의 석탄을 구매하지 못했고 그의 절반의 학교가 난방을 못해서 2달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중국 관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개를 저었을 때 그가 답했습니다. 몽골이 분수를 알고 중국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훈을 주는 일이다. 저는 정말로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폴더를 열어 중국 무역 담당자들과의 회의록을 보여줬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반복되는 문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몽골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이 왕이라면 몽골은 신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중국은 이걸 장관들 얼굴 앞에서 말합니다. 마치 그들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그가 분노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통제받아야 하는 속국인 것처럼 행동하죠. 그 역할이라는 게 정확히 뭔데요? 복종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창가로 걸어가 정부 청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협상할 때마다 중국은 몽골이 까불면 우리 국경을 1시간 만에 닫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정말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우린 내륙 국가예요.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다른 국가와 교역을 할 수가 없죠. 그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강매로 인해 수입의 90%가 중국산이기도 하죠. 감정조차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몽골은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선택권을 잃은 지 오래예요. 저는 잠시 망설인 뒤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선택할 수도 있었잖습니까? 저희는 많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들이 또 다른 형태의 종속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규칙, 새로운 감독, 새로운 제약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파트너십을 제시했지만 감독과 통제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우리의 약점을 들먹이지 않았거든요. 중국의 나라 자체가 완전히 먹혀서 선택권 따위가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동등하게 대화했습니다. 국제적 위치와 협상력만 봐도 우리와 전혀 동등하지 않았음에도요. 그는 책상에서 또 다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우리 통화가 붕괴했던 그 겨울, 중국은 담보를 요구했고 미국은 구조조정을 요구했죠. 한국은 상환을 밀어주며 잠시 숨부터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협상을 진행해보자고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배려해준 거죠. 그는 고개를 들어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 나라 찾기 어렵습니다. 아니,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굴욕 없이 도왔습니다. 설교도 없었고 계약서 뒤에 숨겨진 발톱도 없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한국은 원하면 우리를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협상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강의 기술력으로 이미 우리의 인프라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어요. 어쩌면 중국보다 쉽게 몽골이라는 나라 자체를 먹을 수 있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소유하려 하지 않은 첫 번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나라였죠.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은 존엄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생존 때문에입니다. 존엄은 덤이었죠. 우리는 함께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미래가 보여요. 중국을 선택하면 소멸이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세 개의 선 그래프도 보여줬습니다. 중국 의존 지속 시 몰락 곡선, 미국 조건부 파트너십일 때의 정체 곡선, 그리고 한국과 협력했을 때의 회복 곡선. 이건 희망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죠. 한국이 아니라면 몽골은 확실히 멸망하고 맙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젠 거의 제가 몽골에 온 목적을 잊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이길 자신이 아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라도 한국을 절대로 이겨선 안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게 남은 마지막 양심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세진은 저를 도시 외곽보다 훨씬 먼 곳까지 데려갔습니다. 바람은 유리처럼 날카롭게 불었고 지평선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장팀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심장은 저곳에 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한국 기술자들이 반쯤 지어진 운영 쉼터 안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음 조심하세요. 어제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최고령 센서입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몽골은 최고를 요청했지만 한국은 기반을 먼저 쌓습니다. 세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생산을 요구하고 한국은 안전을 요구해요. 다른 기술자도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이었다면 바로 땅을 파기 시작했겠죠. 우리는 안정장치와 온도 모니터링, 비상출구부터 만듭니다. 그게 바로 몽골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개발도 죽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위험에 넣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몽골 연수생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안전 장비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바이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트레이너들은 저희를 값싼 노동자로 보지 않아요. 그냥 동료라고 부릅니다. 중국인들은 저희가 중국어를 못한다며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저희를 완전히 아랫사람으로 보는지 밥도 함께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의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임금도 최고 수준이에요. 저희 마을에서는 한국 현장에 가게 되면 성공을 했다고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한국은 속임수도 없고 공제도 없거든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대우는 불가능합니다. 세진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게 존중이에요. 존중이 나라를 세웁니다. 근처의 임시연구소에서는 한국과 몽골 연구진이 빛나는 광물 샘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히토류 친환경 정제 기술을 공동 개발 중입니다. 수석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공동으로요? 제가 되묻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나중에 몽골도 자기 미래 공정을 직접 가져야죠.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한국은 늘 상생을 추구합니다. 연구원 한 명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도달한 순도입니다. 한국이 보정 알고리즘을 공유해줬어요. 그런 공유가 흔합니까?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중국은 데이터를 숨깁니다. 조작까지 하며 극한의 폭리를 취하죠. 하지만 한국은 매뉴얼을 내놔요.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죠.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한국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유능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꼽은 빨대를 평생 동안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우리가 유능해지길 원해요.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주죠. 밖으로 나오자 기온은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바람막이 절연제를 케이블에 붙이며 작업하고 있었죠. 휴식은 안 하십니까? 제가 묻자 한 기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몽골이 도움을 요청했으니까요. 시작한 건 끝내야죠. 가볍게 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깃든 책임감은 묵직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벌판 곳곳에 설치된 모듈 시설들을 보았습니다. 기상 관측 비콘, 통신 중계탑, 원경 모니터링 기지까지. 이거 전부 한국이 설치한 겁니까? 네. 이익 때문이 아니라 몽골에 필요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이렇게 지원하면서 얻는 게 있긴 하겠죠.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하지만 중국이 얻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녀는 보고서를 하나 건넸습니다. 한국 안전 시스템은 몽골의 극한 기후에서도 가동률 99%를 기록했어요. 이게 발표되자 14개국에서 설계 도입을 요청했죠. 제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작년 한국이 안전 인프라 사업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28억 달러입니다. 몽골이 살아있는 증명이 돼준 덕분이죠. 다음 표에는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연구소에서 개발한 저온여과 기술, 유럽 세 곳의 기업이 라이선스를 샀어요. 얼마 규모입니까? 총 4억 7천만 달러 정도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몽골을 돕고 몽골이 그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증명해주는 겁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죠.
윤리적인 협력이 최고의 광고가 됐어요. 그때 나이 많은 몽골 기술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왔다는 손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는 새로 설치된 응급터빈들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상환 요구도 없이 이걸 설치해줬어요. 몽골의 겨울이 너무 혹독하다며 말이죠.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이었다면 20년짜리 빚을 지고 설치했겠죠. 그들은 자신들 말고는 선택지가 없을 거라며 갑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냥 필요한 걸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겠네요. 세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협상하고 중국은 지배하죠. 하지만 한국은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몽골의 이번 한국 선택에 중국의 보복이 나날이 심해지자 결국 몽골 의회는 마지막 재결정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제가 내각 회의실에 LSC와 함께 들어섰을 때 공기는 손으로 잡힐 듯 무겁고 팽팽했습니다. 장관들은 작은 무리로 서서 불안한 얼굴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간단한 절차였어요. LSC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오늘 우리가 서명할 거라 확신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들을 수 없던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무장관이 다가와 날선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엄청납니다. 도로, 댐, 30년짜리 대출 라인까지. 그러자 LSC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에는 목줄이 걸려 있죠. 상무장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중국이 보복할 겁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지금도 버티기 힘든데 중국이 정말로 몽골의 모든 곳을 봉쇄해버린다면 우리는 말라 죽고 맙니다. 그때 다른 관료가 두꺼운 서류철을 탁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중국이 우리 지방에 안정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요? 제가 묻자 그는 씁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명목도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물 그림자 세금이라는 걸 매겼습니다. 물이 아니라 물의 그림자에 세금을 매긴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그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 시스템에서는 규칙이 말이 안 될수록 더 강력해져요. 우리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고 기꺼이 그들의 개가 되도록 만들죠. 그렇게 소란스럽던 회의장은 총리의 목소리와 함께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증언부터 듣겠습니다. 모든 관점에서. 그러자 예전에 한국에서 유학한 관료 3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관료는 말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버티기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제 삼촌이 중국의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유는 임시 통로 지정 지역이라서요. 20년 동안 임시라고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일군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거죠. 두 번째 관료가 덧붙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존재하지도 않은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경에서 억류됐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굴복한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아무 이유 없이 중국에 억류되고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의조차 못하겠죠. 마지막 관료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저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줬죠.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우리 영토를 자기 집 뒷뜰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누굴 선택해야 할까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노련한 장관 한 분이 낡은 비단으로 감싼 꾸러미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래된 아카이브에서 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색이 바랜 오래된 몽골어 문서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약했고 잉크는 세월에 닳아 희미했습니다. 이 문서는 고려와 몽골 제국의 교류 기록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인동맹, 기술 전파, 도자기와 금속 공예 공유, 한국과 몽골 장인들의 공동 작업 기록까지 있죠. 그는 손으로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한국은 폭풍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의 나라. 정복자가 아니라 조공을 요구하는 이웃도 아닌 고요함을 돌려주는 나라라고. 회의장은 숨조차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200년대 혹한제해 때 한국 의사가 몽골을 찾아 귀족이 아닌 길에 버려진 아이들부터 돌봤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을 가리키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대장장이들이 겨울 장비를 강화하는 열처리 기술을 전수한 내용입니다.
몽골 기병대가 이걸 채택해 혹한기를 버텼고 결국 세계를 정복했죠. 우리의 세계 정복 뒤에는 한국의 조용한 도움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장관이 깊은 청자 그릇을 들어올렸습니다. 이건 고려 청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색을 담은 그릇이라 불렀습니다. 한국의 공예와 기술은 이미 그 시절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누구나 고려 청자를 갖고 싶어 했죠. 하지만 당시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기에 결국 우리가 고려와 교류를 계속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때 잠자코 듣고 있던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중국은 인프라를 주지만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고는 줬던 인프라도 다시 빼앗아 가죠. 우리 영토와 함께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힘도, 지배도,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옛날에도 우리를 동등하게 봅니다. 젊은 장관 한 명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5년 전 혹한기, 우리 마을이 얼어붙었을 때 중국은 난방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담요, 발전기, 간호사들을 조건 없이 보냈죠. 또 다른 장관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장인들이 우리 불교, 기록 보관소를 복원해줬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록은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면서요. 몇몇 장관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총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표결합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두려움도 내려놓겠습니다. 밤새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중국 보복을 버틸 수 없다고 외쳤고 또 누군가는 주권이 없으면 생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회의장을 뒤흔드는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소유하려 하고 한국은 동행하려 한다. 새벽 2시 43분. 투표가 끝났습니다. 총리는 하나하나 표를 세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모두의 숨이 멈췄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읽혔습니다. 단 한 표 차이로 몽골은 한국을 선택한다. 회의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LSC는 눈이 붉어진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우리의 결정을 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돌아온 것이었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신뢰와 기억이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승리한 이유는 돈도, 힘도, 압력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몽골을 사람으로 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진심이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몽골의 자신감을 심어주며 사상 최대의 결정을 용감하게 해내도록 했습니다. 저는 LS 장관과 마주 앉아 최종 협약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고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이 역사를 갈라놓을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장관은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 에이드리언.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몽골 국장이 찍힌 봉투를 든 참모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민들도 준비됐습니다. 국민들이요. 제가 묻자 LS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협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히토류 및 광물 권한을 한국에 넘기는 데 찬성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뒤로 기대었습니다. 히토류, 전략 광물, 국가기관 산업권 전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채굴권, 연구권, 수출권, 장기개발 리스까지 모두입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이건 몽골이라는 국가 자체를 통째로 한국에 넘기는 수준이에요. 당신들은 중국의 속국으로 남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한국의 기꺼이 속국으로 들어가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이 얻게 될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젊은 참모가 앞으로 나서며 차트를 펼쳤습니다. 향후 25년간의 수익 전망입니다. 한국이 운영할 경우 히토류 수출 총수익은 약 1조 9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아주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모두 한국이 가져가겠죠. 저는 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걸 그냥 넘기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참모가 고쳤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믿을 곳에 맡기는 겁니다. 그는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식 정제 시스템을 적용하면 처리효율이 2배로 증가합니다. 폐기물은 약 60% 줄어듭니다. 이것만으로도 전 세계 공급망 구조가 재편될 겁니다. LS 장관은 마지막 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 전략 광산 블록의 70% 이상의 우선 접근권을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조건이죠. 전쟁에서 패배하여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패전국도 이런 식의 양도는 없었습니다. 한국과 조금 더 협상해보지 그러세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100년간 전 세계에서 회자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장관이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우리 상황을 보셨잖아요. 중국은 우리를 말려 죽입니다. 러시아는 모른 척합니다. 서구 국가들은 우리의 약점을 기준으로 협상하죠. 그럼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옆에 있던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자를 양성하면서 미래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뭄 때 준 해수담수 장비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LS 장관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입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저희는 한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좋은 곳에 사용할 거라고 믿어요. 만약 우리가 틀렸더라도 그동안 한국이 우릴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것을 생각하면 중국보다 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게 그나마 낫죠. 노그의 말은 무겁고 깊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이 얻게 되는 이익을 아십니까?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세계 2위 히토류 개발국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한국 기술 기업들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공급망을 주도할 겁니다. 심지어 중국조차 한국산 정제물질을 사야 할 겁니다. 이제 세계는 히토류를 가진 국가가 지배하는 형국입니다. 즉, 이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산업, 중공업, 전자, 자동차 수출 전부가 최소 20에서 30% 이상 확대되겠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초강대국도 꿈꾸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인간처럼 대하는 나라에게. 우리는 가망이 없지만 한국이라도 잘 살아야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자존심을 치켜세워줬거든요. 진정한 우리의 형제죠. 그 순간 복도에서 몽골 정부 관계자들의 환호가 작게 들렸습니다. 들리십니까?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건 기쁨이 아닙니다. 안도입니다. 신뢰입니다. 국민 전체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서명을 마친 두꺼운 문서철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협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신뢰를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에 뉴스가 터졌고 제가 몽골 대통령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 세계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화면에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 안정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몽골은 이 무분별한 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그 말투는 외교가 아니라 이를 악물고 던지는 위협에 가까웠습니다. LS 장관이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그들의 발표 보셨습니까? 그가 묻자 봤습니다. 정말 분노한 것 같더군요.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점잖은 버전입니다.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는지 들으시죠. 상황실로 들어가자 몽골 장관들이 모니터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 장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이 핵심 수입품 연료, 부품, 의료물자 공급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다른 장관이 이어 말했습니다. 또 국경의 트럭 루트도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렀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렸군요. 보복 조치를 감행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말이에요. 중국이 몽골을 얼마나 국가 취급도 안 하는지 알겠네요. 그때 새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중국이 환경 점검을 이유로 몽골 화물의 통과를 전면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는 무기한 보류, 트럭들은 강제 회차, 운전기사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규정으로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실상의 경제적 질식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젊은 몽골 장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를 굶겨서 다시 기어오게 만들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믿는 거죠. LS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형제와 함께라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죽더라도 최소한 중국의 팔다리는 없앨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말이죠. 제가 이유를 묻기도 전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외교 라인의 연락이었습니다. 에이드리언 씨, 몽골 쪽에 전해주세요. 이미 지원이 출발했습니다. 몇 분 뒤 한국 국토부 담당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상 물류 계획을 즉시 가동했습니다. 필수 물자는 항공으로 우회 공급합니다. 비용은 모두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몽골 장관 한 명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전부요? 예, 한국 측이 대답했습니다. 전부입니다. 상환 조건도 없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다른 한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임시 연료와 발전 모듈도 출발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몽골 기술자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진짜로 동맹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더 가속화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들이 히토류를 시장에 덤핑해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협력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몽골 분석관이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한국 무역전략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덤핑하게 두세요. 우리는 초과 물량을 조용히 매입해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몽골 장관이 놀라 묻었습니다. 그걸 왜 사주십니까? 여러분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파트너란 원래 그런 겁니다. 방안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씨, 잠시 걸읍시다. 그녀와 함께 창문가에 서자 중국의 보복, 시장 혼란, 국제적 소동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압박하면 우리가 다시 굴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솔직히 한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우린 싸울 준비가 되었고 용기도 있어요. 그때 참모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국방무관과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죠.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상공 동선을 협조했습니다. 몽골 항공편은 단 한 건도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몽골 관세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몇 분 뒤 한국 사이버 보안팀이 보고했습니다. 공격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피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한국은 세계 최강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몽골의 옆엔 늘 한국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몽골 장관이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군요. 하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다른 장관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굴욕을 느끼는 쪽은 중국입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성명을 발표하세요. 그 성명은 짧고 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몽골은 공포가 아닌 존중을 선택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지켜주었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나라는 공포, 경제, 권력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냉정함과 신뢰로 승리한 유일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서명식은 바람이 살짝 스치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은 떨림 없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00년을 한국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말은 힘이 아니라 신념으로 울렸습니다. 한국 장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배가 아니라 동행을, 압박이 아니라 발전을 약속합니다. 숙바야르는 제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존중이라는 거군요. 최종 서명이 끝나자 광장 전체에 현실감 없는 고요가 스쳤다가 곧 아주 따뜻하고 조용한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해방이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죠. 어르신들은 우유차를 따라 축복을 전하며 한국 대표단은 깊게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습니다. 몽골 전통무용이 펼쳐지고 곧이어 한국 공연팀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리허설되지 않았는데도 두 문화의 리듬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대통령이 제게 다시 다가와 물었습니다. 귀국하시면 여러분의 나라는 이 결정을 이해할까요? 재협상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결국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아니, 재협상을 하려는 의지조차 없으셨죠. 당신은 돈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인간다움을 지킨 것입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제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돌아온 호텔 안에서 오랫동안 키보드 위에서 손이 멈춰 있었고,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돈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일관된 존중과 조용한 인간성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몽골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엄을 선택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누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외교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적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몽골이 오직 한국만큼은 폭풍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라고 부르는 이유를. 광장에서 두 나라가 다음 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그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